집권 이꼴 집값 상승, 이게 약간 공식처럼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번 정부는 약간 다른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무주택자들은 전세를 살려고 했을 때 전세가가 빠르게 오르고, 월세를 살려고 했을 때 월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생활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애매한 입지에서 애매한 입지로 옮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1주택자라면 고민이 많으실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현장에 강한 지역 분석가 메디테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루 일과 끝나고 저녁에 맥주 한잔 하시잖아요. 거기 마시는 맥주의 테라처럼 힐링이 되는 부동산 정보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들 걱정하시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이 어땠는지, 그리고 집값의 변화는 어땠는지를 좀 확인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제 이재명 정부까지 쭉 들어섰는데요. 사실 이번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됐잖아요.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하니까 집값이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100명, 200명 모아놓은 강의장에서 강의를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 50%가 손을 드시는 편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학습 효과로 민주당 집권 이꼴 집값 상승, 이게 약간 공식처럼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번 정부는 약간 다른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가 다르냐? 바로 이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이전에 김영삼, 김대중 정권을 지나서 IMF 이후에 집값이 너무 급락하니까 집값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부양정책을 엄청 쏟아붓고 나서 쏟아부었는데도 바로바로 해소가 안 돼서 끊임없이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해서 이제 집값이 막 오르려고 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막 올라서 이제 막 활성화되려고 하는 시점에 정권을 이양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하는 그 시점에 받았고, 또 집값이 막 떨어지려고 하는 거를 상승으로 갑자기 이게 반전시키기에는 큰 흐름을 딱 바꾸려면 정말 큰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정책을 그렇게 많이 펴서 올렸는데 다시 이걸 너무 많이 올라가니 다시 좀 안정화하려고 했을 때 또 그만큼의 큰 에너지를 넣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시간이 빨리빨리 그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들어왔을 때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시기에 정부가 들어섰고, 종부세를 최초로 도입하고 대출 규제로 DTI도 도입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규제도 하고 분양권도 규제하고, 정말 노무현 정권 때 새로 생긴 규제 정책들이 많죠. 특히나 세금적인 부분, 수요를 억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알고 계시죠. 노무현 정권 때 집값이 상승했어요.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를 보면 노무현 정권이 2003년도부터 2008년도에 집권을 한 거거든요. 이때가 2006년도에 버블7이 있었던 시기잖아요. 1998년도에 IMF가 터지고 나서 집값이 정말 급락하고 힘들 때 올라와서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올라온 거고, 문재인 정부 또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왔는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고 집값이 2012년까지 쭉 떨어지게 돼요. 그러고 나서 2013년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때도 부동산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정말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키워드가 뭐냐면 하우스 푸어 라는 단어가 2012년, 13년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좀 사줘라, 세금 규제를 많이 완화하겠다라고 해서 취등록세도 조금 면제를 해주거나 감면시키거나, 이때 가장 핫하게 나왔던 정책이 2013년 4월 1일에 나왔던 양도세 한시적인 면제, 이거였어요. 1가구 1주택자 집을 사주거나 미분양 주택을 사거나 하면 양도세를 5년 동안 안 내게끔 하는 정말 강력한 한 방을 날려요. 그 다음부터 이제 집값이 좀 상승하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는데, 그렇게 2013년부터 17년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상승 쪽으로 흐름이 가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집값의 상승에 이 흐름이 크게 형성된 상태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규제를 해도 바로
이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글로벌적으로 인플레이션 위기가 오면서 이제 집값이 쭉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규제 정책을 잘 써서 빠진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와서 뭔가 잘해서 빠진 게 아니거든요. 흐름이 바뀔 수 있는 큰 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그럼 집값이 막 상승할 때 정권을 이양받은 부분이 있냐라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울의 핵심 지역, 정말 강남 3구, 마용성, 서울의 10개 지역 그리고 서울 수도권을 끼고 있지만 서울시장과 흐름을 같이 하는 과천, 성남 뭐 이런 주요 지역들만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거기만 뜨거워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는데 그럼 이게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상승이고 대세 상승이고 정말 뜨거운 시장의 정보를 받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파란색이 하락하고 있는 지역이 훨씬 많아요. 서울, 세종, 울산 여기 3개만 지금 상승하는 분위기고 나머지는 다 하락하는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 부동산만 얘기하면 상승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지역 분석가로서 서울시장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국 부동산을 다 보고 있거든요. 전국 부동산 시장으로 봤을 때 지금은 하락장이 맞거든요. 일부 지역만 특징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도 봐봐요. 주식도 막 폭락하고 안 좋을 때 100개 있는 주식이 다 빠지는 게 아니고 그중에 한두 개는 상한가 치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그런 것처럼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꽤 있는데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부동산이나 지금 이 돈이 자금이 갈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다들 재테크라고 하면 사실 노후나 연금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을 때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자금이 갈 수 있는 데가 지금 딱히 없다라는 거예요. 주식도 그렇고. 특히나 주식 같은 경우는 24년에 봤을 때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주식의 수익률이 더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 주식에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최근에 비트코인도 조금 흔들렸었잖아요. 그래서 좀 안전자산, 특히 비트코인으로 돈 버신 분들도 안전자산으로 좀 부동산으로 가고 싶다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부동산마저도 사실 쉽지 않으니까 핵심 지역으로만 거래가 몰리고 그 단지로만 쏠리다 보니까 거기만 집값이 급등을 하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집값의 변화를 봤을 때 이재명 정부도 이전에 문재인이나 노무현 정부 때처럼 집값이 빠르게 상승할 거고 이렇게 갈 거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다만 여기서도 딱 잘라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집값이 빠르게 상승했던 핵심 지역과 사람들의 선호도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의 수요를 받을 수 있었던 지역과 단지들은 집값이 상승할 거예요.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거는 큰 흐름이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 흐름이 상승 분위기를 타지 않았던 지역들은 과연 집값이 상승할 거냐라고 장밋빛 미래만 생각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지금 애매한 중간 입지에 있으신 분들이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급자족 도시라던가 직주 근접이라던가 교통 편의성에서 일자리로 가기 편한 지역들 그리고 가성비가 나오는 입지가 좋은 구축이라던가 준신축 같은 경우는 신축이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수요가 다시 번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분위기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아직도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 향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라도 그렇게 확연히 확 반전되듯이 정말 좋아질 걸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무주택자들이 고려할 건 없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아직 다주택자들이 규제가 많은 상황이에요. 손발이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집을 사더라도 무주택자가 사는 거랑 다주택자가 사는 거랑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선 취등록세만 보더라도 다주택자는 12%를 내고 사야 되고 무주택자분들은 1에서 3%또 가격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6억 이하의 집을 산다고 하면 1에서 3%의 취등록세만 내면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세금 차이가 벌써 9%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았을 때 무주택자는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의 부동산 정책은 어때요?
현행을 유지하면서 세금이 무거워질 거다라고 해서 당장 다주택자들은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무주택자들이 그 혜택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공급 가문 입슈가 앞으로 3년 동안은 유지될 거예요. 전세가가 빠르게 상승할 수 있고 월세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무주택자들은 전세를 살려고 했을 때 전세가가 빠르게 오르고 월세를 살려고 했을 때 월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생활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절대 인구 감소 이슈라던가 초양극화 이슈 때문에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는 지역과 단지들은 내가 이후에 돈을 벌어서 진입해야지 라고 했을 때 너무 내가 봤던 가격과의 간극이 많이 벌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후에는 살 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핵심 지역, 지금 23년, 24년, 25년에 가격이 많이 움직였었던 지역과 단지를 본다라고 하면 제대로 준비해서 내가 이번에 내 집 마련을 좀 해볼까? 고민해 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전혀 내가 관심 있는 지역과 단지가 가격이 움직이지 않고 분위기도 좋지 않아. 그러신 분들은 그냥 전세랑 월세로 거주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관심 있어 하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데가 어떤 곳이냐, 그리고 내가 실제로 지금 거주하는 데가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이실 필요가 있겠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매매가는 움직이지 않는데 전세가랑 월세가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집값이 오르는지, 전세가가 오르는지, 월세가가 오르는지 지금 당장 한번 오늘 임장을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현장을 확인해 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1주택자라면 어떤 걸 챙겨야 될까 또 고민이 많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 1주택자라고 하면 가장 많은 고민이 갈아타기거든요. 갈아타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고 내 집 마련해서 살고 있으신 분도 계시고 거주는 안 하지만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집도 있을 수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이 어떤 생활을 하시냐면 저기 핵심역 강남 3구 그리고 저쪽에 마용성이 있는 집은 엄청 많이 오르고 가격도 막 몇 억씩 뛰었는데 우리 집은 지금 몇 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1, 2천만 원도 올리지 않았어. 다른 집은 막 1, 2억씩 오를 때 우리 집은 막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올랐어. 그러면 사실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산이 상승할 수 있는 집으로 좀 옮기고 싶다.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아이들도 키우고 싶고 이사 가고 싶다.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사실 시기를 한번 놓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재지정 됐을 때 서울 강남 3구나 마용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입지가 좀 더 낮은 구역까지 에너지가 좀 퍼져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본인의 집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집 상급지로 좀 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했을 때 에너지가 작고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팔려고 해도 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집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실거래가가 만약에 5억인데 5억에 내놨어. 근데도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 보러 오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재지정 됐을 때 그때가 2025년 2월 3월이었잖아요. 거래량이 2배, 3배로 늘어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거래량이 반토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연평균 거래량에서 한 서울은 5만 건 정도가 거래되고 월 평균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5천 건 정도 거래가 되거든요. 지금은 4천 건 정도밖에 거래가 안 돼요. 2, 3월에는 막 9천 건, 8천 건 이렇게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좋은 가격에 팔고 상급지로 갔을 때 좀 더 돈을 조금만 보태서 갈 수 있게끔 가고 싶은데 문제는 내가 팔고 싶은 집은 싸게 팔아야 될 것 같고 내가 가고 싶은 집은 더 비싸게 줘야 되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어 있어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막상 갈아타기 하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기를 좀 번갈아서 여러분들이 나눠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분위기가 좋을 때 내 집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 집을 팔고 나서 갈 집이 또 얼마나 올랐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계약금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가 만약에 우리 집이 안 팔렸을 경우에 좋은 가격에 팔 수 없을 경우 전세를 놓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법에 의해서 비과세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상급지로 덜 올랐을 때 올라타는 게 무엇보다 유리한 전략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상태는 기존의 집이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상급지로는 절대 이전할 수 없는 자산의 규모이실 수가 있어요. 내 자금의 여력이. 그런 분들은 이 전략을 쓰시면 안 되죠. 그래서 갈아타기가 지금 시즌에서는 쉽지 않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만약에 내가 갈아타기 한다 라고 하시면 급하게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좀 자금을 좀 모아놓고 좀 여유있게 좀 지켜보시고, 이후에 변수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그 변수가 있으면 당연히 중간중간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그 같은 지역에서 애매한 입지에서 애매한 입지로 옮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정말 누가 봐도 상급지라고 인식이 되는 그런 갈아타기라고 하면 그런 리스크나 이런 걸 좀 감당하면서 준비를 할 때도 보람이 있을 텐데, 애매하게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리스크만 더 커지고 필요 비용만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주택자분들 지금 떨고 계신 분들 좀 많으실 텐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거대 여당이자 민주당의 후보인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다주택자들은 세금 때문에 어떻게 되냐 지금 떨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이제 당선되고 나서 현행 세금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세금을 크게 뭐 늘리지 않겠다, 최소화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솔직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확실시 되기 전까지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솔직히 당선되기 전과 후가 같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 지금 마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현금 확보하셔라.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현행 세금을 더 올리거나 하진 않겠다, 유지하겠다라고 했지만 딱 집어서 얘기했어요. 다주택자 그리고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신 분들은 그냥 세금 내면 된다, 내가 그걸로 규제하진 않겠다라고 했던 건 그냥 세금을 내라는 얘기예요. 규제를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다주택자 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세금을 많이 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금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주택자를 유지하는 건 앞으로도 계속 힘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임대차 입법도 만약 혹시나 수정이 되고 많은 것들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자산을 깎아먹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차츰차츰 수익이 크게 나지 않는 애매한 물건들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겠다.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손해인데요, 앞으로 세금이 더 큰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손해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참에 좀 정리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 점검 다주택자분들에게 너무 중요하고요. 주택수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의 이런 출구 전략, 이번 정부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전략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갖고 있는 주택을 전세나 갭투자로 많이 보유하지 마시고요. 좀 월세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월세 수익으로 세금을 감당하면서 버티기가 가능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손해를 많이 봐서 도저히 팔 수가 없다. 근데 그런 집들은 월세화해서 현금 흐름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 이제 세금을 감당하면서 이제 그 시기를 버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성향, 본인의 생각, 본인의 자산 상태, 그리고 자금 운용 상태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장기 플랜을 세우고 준비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그리고 이후에 방향성이 정해지기 이전에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무주택자건 1주택자건 다주택자건 다들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아직 부동산 정책에서는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주택 보유수별로, 포지션별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달리해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은 맞고, 지금 서울 집값은 특히나 핵심 지역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애매한 지역들도 에너지가 좀 퍼져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하급지 같은 경우는 계속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서 본인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나 절대인구 감소 이슈랑 초양극화 이슈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크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집을 갖고 있는 자산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갖고 있는 집,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지 않다, 전세 월세를 살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에 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고,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전문가 얘기 듣고 불안에 떨거나 너무 두려움만 가지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 전하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도대체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지금 내 집 마련 가능한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가 보고 있는 집을 사도 되나? 안 사도 되나? 결국 이 고민인데,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밑바탕에 어떤 게 깔려 있냐면, 내가 내 집 마련해서 거주도 편하게 하고 싶지만 나중에 이사를 하려고 했을 때 이 집이 조금 더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돼서 이후에 상급지로 이사할 때 추가적으로 더 추가해야 되는 금액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집을 사자마자 집값이 떨어진다. 다리 뻗고 못 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집을 사자마자 집값이 떨어지진 않고 최소한 유지, 그래도 이왕이면 상승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서울이 너무 많이 올랐죠. 괜찮은 지역들은.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도 가격이 좀 올랐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넘어서 이미 상승으로 넘어선 지역들이 핵심 지역 내에 많고요. 그리고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은 전고점 대비해서 80~90% 집값이 회복된 지역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지역을 지금 들어가려고 하면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혹시 꼭지에 사고 이후에 시장이 안 좋아졌을 경우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2025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인 거 아세요? 경제는 좋지 않아요. 그러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앞으로 이런 글로벌적인 관세 이슈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실업률도 높아지고 취업자 수도 고용률도 떨어지고 하니까 앞으로 안 좋을 거야. 그런 근거를 내면서 집값이 폭락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분들한테도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핵심 지역에 있는 지역과 단지들은 가격이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미 지금 우리나라의 집값 구조상 변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절대인구 감소, 초양극화, 그리고 세금적인 규제, 이 세 가지가 맞물려 있으면서 똘똘한 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수요가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핵심 지역은 너무 비싼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핵심 지역의 신축 단지 같은 경우 지금 최고가를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사라고 하는 건 권유하고 싶지 않아요. 절대 그건 권유하고 싶진 않은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집값 상승은 그런 핵심 지역만 있을 건데, 그런 핵심 지역이 지금 너무 높아져 있고 내가 지금 사게 되면 신고가를 찍어주는 상황이 될 텐데 어떻게 되냐라고 하시는데, 최고의 핵심 지역의 신축이면서 최고가를 찍었던 단지들은 조금 이후에 나타날 변수들의 중간에 출렁출렁하면서 흔들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내가 신고가를 찍어주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길게 봐서 출렁임이 있을 때, 변수가 발생했을 때, 이후에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글로벌적인 이슈라던가 대내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새로 당선이 되면서 부동산 정책이 새로 발표가 되면서 많은 변수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고, 너무 비싼 지역 말고요. 그러니까 23년도, 24년도에는 20억, 30억짜리 단지들이 많이 올랐고 거래도 많이 되고 신고가를 찍어줬어요. 그리고 전고점을 넘어서서 이제 상승으로 가는 거죠. 강남 3구, 그리고 마용성, 그리고 마포 안에서도 아현동, 이런 단지들, 거기 안에 나와 있는 입지 좋은 중신축까지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만 지금 초양극화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남 3구 안에서도 이제 송파를 보면 잠실과 가락동까지는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가락동 밑에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특히나 거여마천 같은 경우는 전고점에서 하락하고 나서 거의 많이 회복을 못한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여마천을 들어가야 하냐?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또 그거는 또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초양극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을 하고 나서 마음 편하게 좀 다리 뻗고 자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핵심 지역을 벗어난 지역을 보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은데, 그럼 핵심 지역을 들어가려고 했을 때 최소한 얼마 정도의 금액을 생각해야 돼를 여러분들이 고심을 하실 텐데, 서울은 지금 10억에서 15억 사이에 있는 지역과 단지 구역,
가격들이 움직이는 편이고요. 그쪽 단지들의 가격이 좀 꿈틀꿈틀하면서 가고 있어요. 20억, 30억 되는 단지들은 이미 23년, 24년에 많이 올랐고요. 25년에는 조금 가격이 퍼져서 이제 20억 밑에 15억에서 10억 사이에 있는 서울 부동산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쪽 가격대 단지들을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움직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최소한 자금이 얼마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 실거주 하려고 하면 절대가가 중요하죠. 절대가는 10억 이상 자금이 있으셔야 돼요. 대출 포함해서. 그리고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좀 점검하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진짜 아직 실제 거주까지 하기에는 돈이 부족해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갭으로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에 있는 금액, 이 갭으로 미리 사놓고 이따가 돈을 벌었다가 그 돈을 모으면 실거주 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사실 실거주자예요. 사실 그분들은 실거주자로 생각 안 하고 갭 투자야, 투자자야 라고 조금 매도하는 경향도 있어요. 특히나 대출 규제가 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집을 사자마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전세를 놓고 이후에 들어가겠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대출이 나오지가 않아요. 바로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거주자로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실거주자로 인정도 안 해주네 라고 속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거주 할 만큼의 자금이 안 된다 그러면 갭으로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에 있는 투자금으로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찾아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 강남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가치가 있으면서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는 10억대 이상의 단지들, 그리고 입지가 좋으면서 교통편 라인에 있으면서 준신축이나 신축에 한해서 그렇고요. 완전 구축은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실거주를 할 거다 그럼 10억대,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당장 실거주는 못하지만 갭으로 미리 사놓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 4, 5억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조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추천할 수 있는 지역이나 단지들을 봤을 때 최소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까라고 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4억에서 5억 정도의 자금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들은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단지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 있는 분들은 지금 좀 열심히 준비해서 으쌰으쌰해서 올해 하반기 안에 좀 실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내 집 마련 갈아타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앞선 질문에서 서울에서 내 집 마련 갈아타기 하려고 했을 때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냐, 어느 가격대가 움직이기 좋냐라고 했을 때 제가 절대가는 10억 이상, 그리고 내가 실제 지금 실거주는 못하지만 우선 미리 집을 사놓고 싶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4, 5억 정도의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서울 부동산에서 지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딱히 딱 와닿지 않거든요. 지역과 단지 얘기가 나와야지 좀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똑같은 10억이다 라고 하면 이전에 막 파주 운정신도시 GTX-A 개통된다고 했을 때 파주 운정신도시 신축도 10억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전엔 그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10억이면 파주 운정보다는 차라리 송파를 가야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지금 절대인구 감소 이슈랑 초양극화를 그 큰 틀에서 벗어나서 생각하는 건 절대 불가능한 시기인데,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최소한 강남 3구 안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도 강남 3구에서 그나마 서울에 진입했을 때 강남 3구의 숨은 역할을 하는 송파구를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 잠실동이랑 신촌동이 잠실이냐 안 잠실이냐로 사실 송파가 많이 갈렸었는데, 최근에는 헬리오시티가 들어오고 둔촌동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들어오면서 그 선이 잠실에서 약간 가락동까지 쭉 내려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가락동과 잠실 사이에 있는 단지들이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단지들의 가격을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물론 헬리오시티 20억, 잠실 막 20억, 30억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10억대 단지들이 꽤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후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 들어가고 그 옆에 있는
이 올림픽 기자선수촌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여기도 18년 차가 돼 가기 때문에 이제 신축이 몰려서 개발이 되는 원래 송파의 부촌인 올림픽 공원을 싸고 있는 단지들 주변으로 급지가 재편성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급지가 이제 가락동까지 내려왔을 때 그 중간에 위치한 여기 단지들, 이 구역들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여져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10억대 전후로 돼 있거나 아니면 15억 전후로 형성된 단지들이 많은데 여기 안에서 이제 평형을 작게 가져가거나 적절히 단지들을 옮겨 타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를 고민해봐도 나쁘지 않지 않겠나,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0억대 이상 15억 전후로 보고 계신다면 레미안 송파파인탁 같은 경우 여기 안에서는 약간 준신축 단지로 선호도가 높은 단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매매 전세 이렇게 보면 그 갭이 지금 10억이잖아요 지금 실제 거주할 수는 없어서 나는 갭으로 미리 사놓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는 1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한 거고 실제 거주를 하려면 17억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못 가 라고 하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가락우성 1차 같은 경우는 지금 평형 때도 신혼부부가 충분히 거주할 수 있을 만한 19평이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전세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어서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가 좀 낮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도 갭이 한 6억 정도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거주할 거냐 아닐 거냐, 재건축 아파트냐 아니면 전세가가 높은 단지 중에 좀 찾아볼 거냐 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10억에서 한 15억 전후, 15억에서 이제 15억 전후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갭이 5억 이상 되신다, 자금이 5억 이상 된다라고 하면 여기 구역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다.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좋은 단지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시장 현장에 가보면 어떤 얘기 듣냐면 다 호가가 많이 붙었을 거예요. 지금 기대감이 엄청 크거든요, 서울 부동산 상승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 호가를 붙여서 내가 그러면 따라가서 타야 되냐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후에 충분히 변수가 있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변수에 활용해서 출렁임이 있을 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뭐 양도세 때문에 세금적인 문제 때문에 호가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급매로 나오는 단지들이 중간중간에 톡톡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 집 마련하거나 갈아타기 하시려고 매물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지금 나 집 살 거야 하고 딱 나가서 나와 있는 매물 중에 고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2-3개월 정도는 매물 추이를 지켜보면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물건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거 추천을 드리면서 여기 추천 구역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똘똘한 채 위험하다라는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뭐 강남 3구 반포 70억을 찍어내 어쨌네 막 얘기가 나왔잖아요. 실제로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가 70억을 찍은 게 맞아요. 30평대가. 그래서 충격적이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70억을 그럼 더 주고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건 위험해요. 반포 원베일리 이런 거 70억 따라가는 건 너무 위험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눠야 될 건 이제 돈의 가치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한 1,000억 갖고 있어. 1조 갖고 있어. 그런데 원베일리 70억짜리 30평대 사는 거 그분들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가격이.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와 다른 세상에 있는 단지의 지역을 보는 거는 맞지 않고 내가 서울 시장과 흐름을 같이 하면서 수요와 흐름을 같이 하는 지역에서 집을 알아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서울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26년도가 지나면 오히려 전세가뿐만 아니라 매매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핵심 지역 안에서 지금 실거주자들이 선호하는 조건을 갖고 있는 구역과 단지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그러면 서울시장과 흐름을 같이 하고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선택하는 단지들, 지역들, 구역들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요. 지금 하락을 겪고 상승하는 와중에 가장 사람들의 하방 압력을 덜 받으면서 회복이 됐을 때도 속도가 빠르게 회복했었던 단지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올랐던 단지들은요. 첫 번째 직주근접. 직주근접이 안 돼. 그러면 교통 편의성. 교통이 좋아서 출퇴근하기 너무 좋아 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세 번째 역세권. 그리고
네 번째 신축. 물론 얼죽신이라고 해서 신축이면 다 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짧고요. 그 이후에 신축 중에서도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지금 안 좋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얼죽신 트렌드가 막 올라왔을 때 나홀로 아파트나 입지가 떨어지는 그냥 신축만 보고 가셨던 분들은 지금 가격이 좀 떨어져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물론 신축 트렌드가 계속 갈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는 신축 중에서도 입지를 나눠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단지들만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가 위험하다라고 하지만 그 똘똘한 한 채 안에서도요, 어나더 레벨로 정말 큰 부를 갖고 있는 재벌가 들이 보는 단지 빼고는요, 나머지 지역들은 흐름을 같이 해서 갈 텐데 그런 흐름을 같이 하는 지역과 단지들은 이후에 서울은 3년 동안의 공급 부족이 이미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쭉 계속 오르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변수가 충분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출렁임이 있을 때 시장을 계속 보면서 그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 뭘 알아 막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 그리고 내가 잘 몰라, 그러면 저는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 대신에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돈을 조금이라도 세이브하고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단지에 모니터링을 정말 매일매일 못 가죠. 그렇게 가라고도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의 움직임이 빠르지 않다 그러면 뭐 2, 3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셔도 되고요. 시장의 흐름이 조금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주춤하다가 올라가려고 한다, 그리고 최근에 좀 거래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내가 진짜 당장 실행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주 단위로 모니터링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잘해서 1억 아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 하실 건가요? 다들 하실 거잖아요. 그 정도 노력은. 그리고 난 전문가가 아니라서 몰라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내 집 하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집 하나만 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가처럼 그렇게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특히나 이번에 최근 1, 2년간에 돈을 버신 분들은 다 실거주자들이에요. 다주택자들은 다 규제에 묶여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송파의 잠실 같은 경우는, 잠실에 이제 대장 아파트가 엘리트잖아요.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인데 그 중에 리센츠 같은 경우는 2022년 하반기에 18억이었거든요. 30평대가. 지금 30억이에요. 근데 그 18억에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전문가거나 고수이거나 투자자가 아니고요, 실거주자였어요. 거기에 전세 사시는 분들, 거기 전세 오래 사셨던 분들이 집값이 막 떨어지고 자이언트 스텝 밟으면서 금리 올라간다라고 해도 여기 이 집이 18억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지지, 그럴 리가 없어, 더 떨어져도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전세 살면서 이 단지에 대해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가격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18억의 가격을 샀거든요. 그분은 딱 두 분이었어요. 내가 그 행운의 2명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노력을 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똘똘한 채 위험하다라는 이 말에 매몰돼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텔레비만 보고 핸드폰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에서 부동산 매매하실 때 첫 번째, 세금. 중요해요.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중요한 게 세금적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부과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뭐 내 집 하나인데 뭐 세금 걱정할 필요 있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세금이 재산세도 내고요, 기본적으로 내야 될 세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보유했을 시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세금을 조금 내더라도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적인 부분과 함께 가치 있는 부동산을 사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것과 함께 매매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필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취등록세라던가 부동산 중개비라던가 이렇게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특히나 서울 부동산을 사게 되면 거의 10억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중개비나 이사비나 그리고 취등록세만 해도 몇백, 몇천이 당연히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매를 할 때 빈번하게 거래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확실하게 제대로 된 거, 가치 있는 거 똘똘한 한 채 마련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서울은 무조건 좀 장기 보유할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장기 보유해야 세금적인 혜택도 있지만요, 10억 이상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 비용이 막 들어가요. 매매 한 번 할 때마다. 그럼 매매 한 번 할 때마다 몇 천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자주 할수록 돈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제대로 된 걸 사고 그 집이 충분히 올랐을 때 사고 팔고를 하면서 자산을 일으키는 게 맞지, 빈번히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에너지가 크지 않아요. 단기간에 막 급등할 수는 있지만 그 단기간 내에 판다. 나 1주택자인데 그러면 1년 만에 집값이 막 올랐어. 그러면 팔고 나다 상급지로 이사하고 싶어. 불가능해요. 1년 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77%예요. 농어촌 특별세까지 들어가고 뭐 하면 거의 80%에 달하는 세금을 내거든요. 수익으로 한 5억, 집값이 급등해서 5억 올랐어요. 80% 세금 내고 5억 중에 58에 44억 내고 1억 수익 봐서 옮긴다고 하면 상급지로 애매하게 이동할 수도 없는 금액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단기간에 상승하더라도 단기간에 움직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장기 보유하면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집을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 어떻게 흥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많이 아낄 수가 있는데요. 콩나물 100원, 200원, 1000원 깎는 것보다 부동산 매매 시 흥정 잘 하시는 게 너무 좋아요. 흥정 한번 제대로 하면요. 정말 적게는 100만 원, 조금 중간이면 1000만 원, 많게는 억 단위까지도 흥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흥정 노하우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흥정하시냐? 부동산 매매할 때는 다급한 사람이 무조건 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금매가 있다. 나 이거 금매 너무 사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매니까 급한 사람이 누구예요? 파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파는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싶어 하지 금매로 싸게 내놓고 싶어 하지 않은데 금매로 내놨다는 건 그만큼 다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한 번 더 베팅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5억에 나왔다 금매로. 근데 내가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더 깎아주시면 계약금 바로 쏘겠다 확신이 있을 때 얘기를 하면 당연히 깎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가 다급하냐,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상 베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시장이냐 아니냐를 판가름 하셔가지고 한번 베팅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급한 사람이 지는 게임이다라는 거, 흥정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 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강의를 이렇게 나가보면 수강생분들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본인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팔아야 될 세금적인 문제가 있어서 너무 팔고 싶어서 내놨다. 근데 집을 사러 온 사람이 이만큼 깎아주면 바로 살 테니까 깎아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하면 100이면 100명이 다 오케이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다급한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관심 지역에 급매물을 빠르게 계약하는 법, 다들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급매물을 어떻게 빠르게 계약하냐? 사실 여기서는 함정이 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가면 다 급매물이라 그래. 마침 잘 알았어. 다들 들어보셨죠? 운이 좋네. 정말 좋은 시간에 왔어. 마침 좋은 물건이 정말 싸게 나왔거든 하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급매물 좋은 걸 준다? 그럴 리가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급매물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실제로 확인해봤을 때 급매물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빠르게 계약하냐? 등기부등본 보시고요. 어쨌든 화자가 없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사장님한테 원하는 조건을 맞춰서 이제 계약금을 거는 게 빠르게 계약하는 건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내가 부동산에 처음 갔는데 정말 좋은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급매물을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가장 빠르게 선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관심 있는 단지를 미리 정해놓고 그 주변 부동산을 쫙 도는 거예요. 쫙 돌고 나서 내가 어느 가격에 어느 조건이면 사겠다라는 걸 딱 정해놓고 다시 부동산에 가서 그 조건들을 확연하게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에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나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할 수 있게끔 부동산 사장님한테 가서 이쁜이가 되는 거죠.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쁜이라고 하면 얼굴이 예쁘게 생겨야 되나? 아니고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쁜이는 거래를 할 것 같은 사람, 나한테 수수료를 줄 것 같은 사람이 제일 예쁜이에요. 그러니까 난 요런 조건에 맞춰준다, 이런 매물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계약할 거니까, 거래할 거니까 나한테 바로 물건을 주세요
라고 확실하게 인지시켜 놓는 게 급매물을 가장 빠르게 선점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매도 타이밍 그리고 갈아타기 타이밍은요, 사실은 본인이 자산이 있냐 없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갈아타기를 할 거면 상급지 매물을 먼저 잡아놓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은 천천히 상황이 좋을 때 파는 게 좋은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건 자산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 최적의 매도 타이밍은 성수기 그리고 거래가 활발해졌을 시기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포에 사서 시장이 활발할 때 잔치에 팔으란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맞아요. 공포의 시기에 내가 좋은 가격에 사가지고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재지정되면서 한바탕 또 부동산 거래 잔치가 벌어지긴 했었잖아요. 그때 매도를 했으면 그 자리에서도 계약서 쓰러 온 사람한테도 5천만 원, 몇천만 원을 올려서 오히려 팔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매도 타이밍은 오히려 분위기가 활발할 때 파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이전에 있었던 그런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매수자 우위 시장이 아니라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됐을 때 그 타이밍을 잡는 거를 미리 좀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게끔 공부를 해 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제 이재명 정부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이번에 대선할 때 주요 키워드는 경제이기 때문에 좀 부동산은 이전에 대선 때 메인이 이슈가 되고 후보들의 이제 주요 공약들이 이제 부동산 정책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경제에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이제 대선 대통령 준비라는 후보분들의 생각이 부동산 정책은 건드리면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난다, 오히려 좋지 않다라는 인식이 이번에 엄청 강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공약에 크게 공을 들인 느낌은 아니고, 부동산 정책을 그래도 언급은 하긴 해야 되니까 질문이 나오면 얘기를 하지만 딱히 정책을 완성도 있게 준비해서 뭔가 준비해 간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지금 딱히 가이드라인으로 드릴 만한 건 없는데, 기존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현행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한 9월, 10월쯤 2, 3개월 정도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준비를 해서 2, 3개월 후인 9, 10월 달에 정책이 좀 발표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행 분위기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실행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부동산 정책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래도 부동산 정책을 많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혀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언급했던 정책들 중에 하나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급 부족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좀 강한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진행을 되겠지만,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기조는 양쪽 후보가 똑같이 나왔던 거고 강조했던 부분이라서 재건축 재개발은 앞으로 좀 힘을 더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재건축 재개발 날아가는 거 아니야? 당장 막 빠르게 진행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와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의 방향은 목표는 같을지라도 나아가는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의견도 보면 민주당은 폐지 의사가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폐지할 의사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게 됐죠.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가져가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려고 했을 때 과연 사업성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좀 의문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는 앞에 세 글자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바로 공공성이라는 것입니다.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더라도 공공성에 기여하는 부분을 좀 크게 가져가겠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재건축이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재건축 이슈에서 가장 큰 이슈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인데요. 사실 그것도 지금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어. 용적률도 상향해주고 각종 혜택을 주니까 공공성에 이만큼 기여해 하고 하면서 제안을 했더니 이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고 그런 것들이 합의가 안 되면서 진행이 좀 빨리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란 정책이 분명히 실행 가능성이 높지만,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그게 속도가 빨라지고 당장 그게 수익으로 연결되고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세금 규제 정책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다들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으셨던 부분이 세금 규제 정책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전에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세금이 워낙 높았었고 징벌적인 세금까지 거론이 돼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징수가 됐었던 부분이라서 사실 그 부분에 다들 두려움이 크실 텐데요.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였을 때도 부동산 세금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수요 억제 정책으로 세금 정책, 징벌적인 세금을 했었는데 그걸 통해서 수요를 누르기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걸 난 인식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세금 정책은 현행을 유지하겠다.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건 현행을 유지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놨던 세금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법 개정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것들은 하나도 고치지 못했어요. 결국엔 대통령이 현행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고칠 수 있는 일부만 이제 손을 봐서 세금을 좀 덜 내게끔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고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세금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낮춰놨던 세금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양도세 같은 경우도 한시적으로 1년씩 중과 배제를 해주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26년 5월 9일까지인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거, 중과 배제를 유예해주는 걸 했었는데 그 26년 5월 9일이 됐을 때 다시 연장을 해줄 거냐 했을 때 이건 미지수라는 거예요. 현행을 유지시켜주겠다고 했지 세금을 낮춰주는 거를 연장해주겠다라는 톤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도세에서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정지역 안에서 물건을 조정지역 안에 집을 갖고 있는데 좀 팔 걸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는 그 기간 안에 매도를 고민해 보시는 게 너무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유세 같은 부분도 있어요. 재산세랑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매년 내는 세금이라서 재산세도 마찬가지죠. 근데 재산세는 세금이 그렇게 무겁진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종부세는 무거워지면 한없이 무거워질 수 있고 이게 한 번만 내는 취등록세나 양도세의 개념이 아니고 매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공시지가 현실화율 이렇게 해가지고 공시지가 자체를 매매가에 가깝게 올리는 게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지해서 갈 거다 라고 한다면 상당히 종부세 부분에서 좀 무거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 무주택자분들이거나 1주택자분들까지는 크게 부담이 없으실 수 있는데 2주택자 이상이신 분들은 이 종부세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재지정되면서 자산가들은 이번에 무거운 세금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 정리를 싹 하셨어요. 혹시 아직 못하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준비를 하시는 게 너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근데 재정 지출을 늘리려고 했을 때 세수가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세수가 부족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 돈이 없다. 정부를 이양 받았는데 곳간이 비어있네? 이거를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큰 시점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를 많이 올려가지고 세수를 확보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고 명분도 있어 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그거를 현행법을 유지하는 거야 라고 해서 충분히 부과를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부세에 대한 고민은 좀 강하게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조정지역 확대라던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부분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너무 센 규제예요. 거래 자체를 못하게 막는 거고 조정지역을 확대해서 이것저것 여러 규제를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한강을 끼고 있는 위아래 강남 3구 마용성 그리고 서울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경기도의 일부 지역 이외에는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한번 화면을 같이 봐보실까요? 지금 이 데이터를 보시면 서울, 세종, 울산 빼고는 왼쪽
그 지도를 봤을 때 파란 지도를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이 파란 지도를 보시면 이 파란색이 하락을 나타내는 지역을 나타내는 거고, 노란색이 보합, 빨간색이 상승인데 서울, 세종, 울산 빼고는 다 파랗죠. 전국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서울 일부 지역에만 쏠려서 가격이 올라서 그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불러일으켜서 좀 완화해야 되는 분위기지, 부동산 시장 전체를 지금 눌러줘야 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조정지역 확대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가져가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 다만 핵심 지역들은 당연히 규제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9월 달에 다시금 재지정하겠다라고 해놓은 상태라서 그때 이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솔직히 해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그대로 갈 가능성이 좀 높고, 핵심 지역들만 규제를 조금 더 해갈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조정지역을 다시 확대하거나, 이제 사실 지금 조정지역이 강남 3구랑 용산이거든요. 근데 마용성이나 뭐 광진이나 동작구나 이런 식으로 좀 확대해 나가고, 최근에 좀 상승률이 좋은 지역이 양천구거든요 또. 근데 이 양천구까지 그럼 규제를 어떻게 조정지역으로 확대해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는 이미 학습 효과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규제를 막 했어요. 풍선 효과로 규제하지 않은 지역이 이제 오를 거야 라는 학습 효과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걸 가져가긴 쉽지 않아요. 다만 규제 지역을 또 딱 지정을 해주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인식하냐면, 규제 지역으로 이렇게 찍어줬어? 이 정부가 인증해준 가치 있는 지역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정부가 인증해줬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쪽으로 더 수요가 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전에 후보 시절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부동산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정부로 해서 시장에 맡기는 게 가장 부작용이 덜하지 않을까, 저도 약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사실 공급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챙겨봐야 될 포인트는 3년 동안은 답이 없다, 이렇게 딱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었을 때 빵뚜아네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간 추억의 향기가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진짜 아파트는 빵이 아니에요. 금방금방 찍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서울의 공급 가뭄은 이제 하늘에 정말 신이 와도, 부동산 신이 와도 바꿀 수 없는 현실이에요. 아무리 빨리 지금 뭐 계획을 세우고 뭘 하겠다,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부터 당장 요이 땅 시작을 해도요, 빨라도 3년에서 5년 걸려요. 그러니까 3년 내 공급 가뭄은 확정된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전에 이런 현상이 없었나, 여태까지 살면서 아파트가 공급 부족이 왔었던 게 처음은 아닐 거잖아요.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해결했냐라고 보면, 이전에는 아파트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시기가 오면 비아파트로 공급을 해서 시장의 균형을 좀 맞추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비아파트로 뭐 빌라, 다세대, 생활형 숙박시설,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서 이제 수요를 맞춰줬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비아파트 시장이 너무 망가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다들 알고 계시죠? 전세 사기 때문에 비아파트 시장은 지금 많이 불안하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진입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비아파트를 공급해서 공급을 부족한 걸 막겠다라고 하면, 지금 빌라 개발업자분들은 빌라를 짓지 않아요. 왜냐면 빌라를 지어서 팔아도 분양이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지금 아파트도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 문제로 지금 난리가 났고 건설사들이 도산을 하고 문제가 되는데, 지금 빌라를 공급해서 이득을 볼 거 없기 때문에 지금 비아파트 시장에는 오피스텔이나 뭐 다세대, 빌라,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걸로 공급을 해서 아파트가 부족한 수요를 채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서울 부동산 시장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공급 가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다만 올해 이제 상반기에 올림픽 파크포레온 강남 쪽에 12,000세대가 있었고, 지금 강북 쪽에 11,000세대가 올해 내에 입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딱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실제적으로 11,000세대 정도만 서울 전체적으로 공급이 되거든요. 원래는 서울이 한 48,000세대가 1년 동안의 공급이 필요한 수요량으로 측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내년부터 10,000세대 정도만 입주가 있고요. 그 다음 27년이 9,000세대, 28년도가 6,000세대, 29년도가 1,000세대밖에 지금 잡혀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26, 27, 28 이 3년 동안은 바뀔 수 없는 부분인데, 너무도
수요량에 비해 적게 공급 물량이 잡혀 있어서 첫 번째 전세 가격이 오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게 지속이 되고 공급 물량이 부족한 게 2, 3년 이상 쌓였다라고 하면 그 전세가가 올라서 전세가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시즌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이것에 전세가가 얼마나 빠르게 오르느냐에 따라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고 서울 집값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느냐는 향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너무 불안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막 당장 폭등이 온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막 전세가 오르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전세가 오르는 거 맞아요. 그리고 강북의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전세가가 흔들리지 않고 12,000세대인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전세가가 쭉 간 건 맞지만, 강북의 레미안 라그란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장인뉴타운 입주가 시작된 그 부분은 전세가가 좀 눌려있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세가 폭등하고 있어, 모든 지역이 전세가 날아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구역마다 입주장이 있는 데는 전세가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내 주변에 혹시 입주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후부터는 전세가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후에 내가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지금 살고 있는 좋은 환경을 버리고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혹시나 대출 이자가 늘어났을 때 생활적인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지 미리 대비하는 거는 지금 너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출 규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대출 규제는 지금 사실 큰 기조상 대출을 규제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적인 구조상 IMF 이후에 가계대출로 은행권을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온 그 구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높아서 이걸 관리해야 되는 거는 이제 바꿀 수 없는 큰 흐름이에요. 근데 이 규제 안에서 세게 규제하냐 상대적으로 약하게 규제하냐 이 차이만 있을 뿐 규제의 기조는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글로벌적으로도 뭐 바젤 1, 2,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려운 용어는 빼고 말씀드리더라도 글로벌적인 영향에서도 금융권에 너무 이제 풀어주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특히나 이제 7월부터 스트레스성 DSR 3단계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성 DSR 3단계 적용되기 전에 대출 받을 수 있는 총 한도가 줄기 전에 내 집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다급해지신 분들 너무 많으실 텐데요. 근데 사실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 대출 규제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연소득이 한 5천만 원 되시는 분은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갈 때 한 1,000만 원 정도 대출 받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거고요. 1억, 연봉이 1억 정도 되시는 분은 한 2천에서 3천 정도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난 스트레스성 DSR 이런 거 자체를 처음 들어봐 하시는 분은 1단계, 2단계, 3단계에 줄어들었던 그 금액 부분을 처음 접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연소득 5천만 원일 경우 총 대출 받을 수 있는 총량이 한 5천만 원 이상 줄었고, 연봉 1억이신 분들은 1억 이상 줄었기 때문에 되게 크게 다가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가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대출 규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가진 않겠다, 오히려 좀 완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조금 엿보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대출은 규제해야 돼, 모든 대출에 대해서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대출이 나가도록 만들겠다라는 의지는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 대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얼마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어느 쪽이 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날 것이냐에 따라서 대출 규제가 좀 달라질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임대차 2법 다시 논란의 이슈로 확 올라올 수 있는 주제거든요.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정말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 모든 국민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뭐 대출이나 세금이나 이런 건 실제로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만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뭐 괜찮아 할 수가 있는데, 임대차 2법 같은 경우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임대차 2법이 뭐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이랑 올려받을 때, 집값을 올릴 때 5%만 상한선, 전세가 상한선, 상한율이라고 해서 5%만 올리라고 하는 이 두 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바꾸고 싶어 하냐면, 이전에 나왔던 이 임대차 2법을 어떻게 수정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었냐면, 2002
2025년 3월에 나왔던 뉴스였어요. 그때 나왔던 게 2+2+2+ 해서 10년까지는 거주기간을 계속 갱신해서 살 수 있게끔 하고 10년이 넘은 이후에도 임차인이 원하면 연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2년 연장을 할 때 계속 그 기간 동안 내내 5%만 전세금을 상향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정책에 대한 의지를 발현했었거든요. 근데 여론의 문매를 맞고 사그라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한번 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네 하면서 그냥 이건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너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이름을 바꿔서 내용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름만 바꿔서 계속 이 정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면 24년 12월에 민주당에서 발의하진 않았지만 진보당에서 이미 무제한 갱신권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무제한 갱신하게 해줄게 5%만 인상하게 해줄게 라는 정책을 발의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여론의 문매를 맞고 다시 들어갔는데 3개월이 지나서 민주당이 다시금 10년 무제한 갱신권을 10년 동안은 거주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법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정책을 내용을 보면 이전에 2024년 12월에 진보당에서 무제한 갱신권이라고 해서 발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말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을 바꾼 거죠. 무제한 갱신권에서 10년 계약기간 보장해주고 거주기간 보장해주고 이후에 연장도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이름만 바꿔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민주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름만 바꿔서 같은 내용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때마다 이제 여론이 얼마나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걸 진행을 하냐 못하냐의 차이만 있을 뿐 끊임없이 시도는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왔고 이제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되면서 법안을 발의했을 때 막을 수 있는 힘이 많지 않아요. 법안이 만들어서 이제 민주당에서 통과시키고 싶어라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정말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입법도 이제 잘하면 법안이 그냥 바로 통과돼서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지금 2+2 되고 있는데요. 이게 시장 교란 효과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분쟁이 많고 논란의 여지가 많이 됐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임대차 입법이 그런 식으로 무제한 갱신권 그리고 5%만 인상해라 라는 걸로 정착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큰 문제는 임차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임대차 입법은 임차인을 위한 건데 왜 임차인이 손해를 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규제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어떻게 좋게 해주려고 규제를 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게 결과는 생각지도 못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임대차 입법을 그렇게 해서 무제한 갱신권을 해서 전세가를 못 올리게 만들어줬어. 그럼 임차인들이 당장 살 때는 오랫동안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고 집값도 빠르게 전세값도 올라가지 않고 내가 5%만 2년마다 올려주면 되니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 여건이 마련되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본인 명의의 본인 재산이지만 본인이 처분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가져가야 될 물건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계속 놔야 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를 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세자가 살다가 나갔어. 그러면 새로 전세를 놓지 않고 그냥 팔아버리거나 전세를 놓지 않고 이제 월세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꿔버릴 수가 있죠. 이러면 전세로 나올 수 있는,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의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확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정부에서는 전세제도를 그렇게 좋게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전세제도는 없어져야 될 분위기, 소멸될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전세제도는 소멸의 수순으로 가고 있어요. 큰 흐름상에서는. 근데 그게 얼마나 속도가 빠르냐, 천천히 되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임대차 입법이 기존에 나왔던 대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전세제도의 소멸 속도가 정말 가속화되고 빨라질 거고 전세제도는 빠르게 소멸할 거다. 그러면 전세제도가 소멸했을 때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지금 24년도에 연 거래량을 보면 매매 거래량이 19%고요. 전세 거래량이 46% 그리고 월세가 33%로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월세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월세가 너무 무겁다라는 내용인데 전세가 46%의
비중으로 받쳐주고 있을 때 월세 상승이 이 정도인데, 전세제도가 소멸이 돼서 전세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다들 이제 월세로 가거나 매매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의 월세가 상승은 상상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임대차 입법으로 임차인들의 거주 공간을 마련해주고 안정적인 임차 시행을 만들려고 했지만, 규제의 역설로 오히려 월세가 상승을 부추길 수가 있고, 오히려 본인의 월급은 오르지 않았는데 생활비 중에 거주 비용이 너무 높아지면서 오히려 생활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야기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게 생각하고 혹시나 이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본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게 너무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를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전문가분들 중에 버블이 너무 꼈다, 부동산 시장에서 버블이 꼭 터져서 폭락할 거다, 또는 드디어 슈퍼사이클이 왔다, 부동산 급등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양갈래로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일반인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 똑같이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그 전문가의 말을 듣다 보면 다들 근거가 있어. 그리고 논리적으로 맞아. 내가 봐도 맞는 것 같아. 근데 양쪽 다 맞아.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돼? 라고 하면서 지금 되게 혼란스러우실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문가 말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전문가들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뉴스 나오는 거를 보면 공권력이 있고 신뢰가 있고 어느 정도 후광 효과가 있잖아요. 권위에 대한 그런 걸 믿고 가기에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너무 조각조각 나 있고요. 잘라져 있다. 핀셋 규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워낙 핀셋 규제를 많이 했었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 에너지가 너무 적기 때문에 큰 흐름과 같이 움직이는 지역과 단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동산 시장과 버블이 추락한다, 급등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과 단지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한강을 끼고 있는 위아래 지역, 핵심 지역,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지역과 단지에 국한해서 말하는 거다. 서울 부동산 전문가분들은요, 지방 얘기 안 해요. 서울 수도권만 얘기하고요. 사실 수도권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서울만 얘기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23년, 24년, 25년에 서울 부동산 시장을 기준으로 말씀했던 전문가분들의 말을 듣다 보면 지방에 계신 분들이라거나 이제 수도권에 계셨던 분들은 괴리감을 느낄 수 있어요. 뭐야, 이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얘기하는 거 맞아? 우리 집은 집 내놓은 지 6개월 됐는데 아무도 집 보러 안 오고, 21년 하반기에 급락한 이후로 가격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급등한다, 1억이 올랐네, 몇 억이 올랐네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 뭐야,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 맞아? 그럼 우리 집은 집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괴리감을 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큰 흐름에 움직이는 지역은 핵심 지역과 워낙 좋다고 여겨지는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그 큰 흐름을 다 따라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전문가분들의 말을 맹신해서 따라가기에는 너무 위험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핵심 지역은 사실 가격이 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선이 이제 있고 정책이 이후에 발표될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타날 변수들이 많거든요. 이 변수들이 리스크가 될지 나에게 이득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배팅을 하는 건 너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급하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 안에서 그러면 지금 막 내가 보고 있었던 지역이나 단지가 최근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안정화되면서 가격이 더 오르고 있고 이제 막 오르려고 하는 분위기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저는 지켜보면서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실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지역마다 구역마다 다 다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전문가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랑 안 맞을 수 있어요. 내가 준비한 내가 보는 게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많이 다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지금 핵심 지역에 좋은 단지들만 움직여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다시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던 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블이 터질 거다, 급등한다, 폭락한다, 이런 얘기 믿지 마시고요. 그냥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참고만 하시고요.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버블이 터지거나 급등하거나 폭락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반기에 서울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강보합으로, 강보합이라 함은 이제 가격이 급등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기조로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은 강보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특히 딱히 큰 변수가 닥치지 않는 이상, 글로벌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관세 폭탄 이렇게 해서 지금 글로벌적인 변수들이나 대선 이후에 이제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나타날 변수들이 좀 많은데, 그런 변수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기조가 유지됐을 때 강보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나머지 수도권도 서울 시장과 흐름을 같이 하는 수도권은 같이 강보합을 갈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외곽이라던가 입지가 좋지 않거나 지방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은 당분간도 조금 힘들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번에 지방 활성화 정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펼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지방은 이제 취등록세 중과는 지방에 한해서 배제해줄게, 그런 거 이제 지방은 적용하지 않을 거야 라는 아주 강력한 한방이 아니고서야 지방시장을 살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에너지는 크지 않다. 그렇지만 핵심 지역은 그들만의 리그로 계속 가격이 갈 것이고, 중간급지에 있는 거는 이제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걸 부담스러워해서 옮기는 수요에 의해서 중간 입지에 있는 구역과 단지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하급지에 해당되는 구역과 단지는 당분간 좀 계속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결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입지를 나눠서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서울이 너무 비싸고 사실 가격이 너무 절대 가격 자체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진입할 수 없는 분들은 그럼 수도권에선 기회가 없냐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울은 지금 이후에 3년 동안 공급 물량이 없어서 집값 상승이 지속될 수 있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서 기회가 없을 수 있는데, 오히려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있어서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힘들다, 수도권으로 좀 눈을 넓히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릴 지역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은 공급 물량이 부족한데요. 경기도는 사실 올해도 공급 과잉인 지역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장과 흐름을 같이 하면서 공급 물량이 많아서 하방 압력이 세게 나타나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 위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짚어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권 안에서 공급 과잉이 나타나는 지역에서 1위가 어딘가요? 바로 광명입니다. 광명 올해 초에 다들 뉴스 보셨을 거예요. 트리오스 광명, 마피 떴다. 다들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럼 마피가 떴다. 마피가 뭐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계약한 금액보다 오히려 더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나왔다라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 위험한 거 아닌가? 광명은 지금 공급 물량 많아서 오히려 안 좋아진 지역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광명은 지금 원래 그 국번도 공의를 쓸 정도로 서울 생활권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행정구역은 경기도지만 생활권은 서울이에요. 그래서 서울 출퇴근해서 7호선을 이용해서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강북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이동하기 편한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근데 최근에 공급 물량이 몰려 있다 보니까 지금 과잉이 보이시죠? 입주율이 아파트 635%나 공급 과잉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공급 때문에 가격이 많이 눌려 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금 가격이 꿈틀꿈틀하기도 하는 지역이라서 광명은 가치 있는 지역으로 꼭 챙겨두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밑에 이제 두 번째가 의왕시거든요. 여러분 의왕시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의왕시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의왕시가 괜찮은 도시인가?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의왕시도 의왕시 나름이에요. 의왕시 안에서도 안양과 과천과 생활권을 같이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최근에 공급 물량이 있으면서 가격이 받쳐주는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은 당연히 챙겨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왕시도 공급 과잉으로 나오지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내가 경기도권에서 쭉쭉쭉 챙겨보려고 했을 때 그 공급 과잉이 되는 지역은 다 좋냐? 라고 했을 때 3위인 지역인 오산시를 보면 오산시는 사실 지금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오산시의 공급 물량이 과잉인 건 지금 오산세교지구라고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입주 물량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입주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황인데요. 오산시 오산세교에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했을 때 1단계, 2단계는 거의 끝나고 3단계까지 진행이 됐을 때 입지가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입지가 좋은 오산세교 지구는 이미 다 입주가 거의 끝난 상황이거든요. 분양이 다 되고. 그래서 오산은 공급 과잉이지만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이 평택시인데, 그러면 평택시는 괜찮냐라고 할 때 요새 평택시 힘들다는 얘기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요새 삼성 별로 안 좋죠. 요새 대기업들 너무 힘들어요. 다들 외국 가 계시잖아요. 트럼프 옆에 가서 열심히 이렇게 하느라고 바쁘거든요. 그런데 삼성도 요새 반도체 시장도 쉽지 않고 해서 삼성의 도시라고 해서 평택시가 새롭게 떠올랐는데 삼성이 힘들다 보니까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2, 3년간 향후 평택시에는 고덕신도시가 1, 2, 3단계라고 해서 2단계, 3단계 입주 물량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전에 전고점 10억 찍었던 평택 고덕의 대장 아파트가 지금 6억대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싸지 않아요? 지금 들어가야 되나? 아닙니다. 삼성이 조금 더 좋아지고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가격이 움직이려고 할 때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광명, 의왕시는 지금 챙겨보시고요. 평택시는 이후에 공급 물량이 조금 해소되는 시점에 향후 2, 3년간 길게 지켜보면서 좀 기회를 노려보자 하라고 하는 지역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파주, 안성, 양주시도 있는데요. 파주, 안성, 양주시까지 가면 너무 입지가 떨어져서 지금 시장은 에너지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너무 입지가 멀리 있는 지역까지 가면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딱 핵심 지역, 상위권에 있는 지역들만 챙겨봐도 충분하기 때문에 우선은 광명, 의왕, 평택시만 먼저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광명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광명 안에서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서 조금 광명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광명을 보면 광명 뉴타운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광명 뉴타운이 상단 지역이 있고 하단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7호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상단 지역에 입주 물량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단 지역은 이미 입주가 끝나서 마무리돼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된 상태예요. 그렇게 했을 때 광명 사거리역 주변으로 보면 사실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구도심의 상권이 있는 듯한 느낌이고, 그 광명 사거리역 다음이 철산역인데 철산역은 훨씬 또 조금 모던화 더 되어 있고 상권이 조금 더 활발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광명에서 상급지, 1급지라고 하면 철산역을 끼고 있는 주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2급지가 이 광명 뉴타운이에요. 근데 이 광명 뉴타운 안에 지금 상단에 해당하는 구역에 트리우스 광명이 올해 시작으로 입주장이 시작이 된 거고, 이걸 시작으로 그 밑에 있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그리고 광명 자이더 샤포레나 그 옆에 있는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까지 다 쭉쭉쭉쭉 올해 입주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올해 안에 입주되는 물량만 해도 트리우스 광명, 자이더 샤포레나,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더 헤리티지까지 4개의 단지, 다 대규모 대단지죠. 그러다 보니까 입주량이 몰려 있어서, 입주자가 몰려 있으면 어때요? 주변에 있는 수요층들이 신축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준신축이나 구축에서 수요가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준신축이나 구축에 있었던 단지들의 가격도 흔들리고, 입주를 맞은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세대수만 해도 3,804세대예요. 갑자기 3,804세대가 쫙 들어오기는, 채워주긴 쉽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입주장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광명이 입지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지금 철산의 1급지의 대장 아파트가 철산 센트럴 프로지오인데, 그 프로지오가 대장 아파트의 입지를 뺏어올 만큼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의 입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얼죽신, 신축의 대세고, 철산에서는, 특히 광명에서는 평지냐 아니냐, 경사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조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반은 평지고 반은 경사도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대단지면서 평지면서 철산형의 입주해 있는 인프라, 상권들을, 그리고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대장 아파트로서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가 입주량을 맡고 있는 거라서 지금 철산의 판이, 입지의 판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 안에서 충분히 이제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전에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가 지금 입주 중인데 이전에 입주한 트리우스 광명을 보면 마피가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올 초에 입주가 시작했을 때 마피 2,000, 3,000, 많게는 5,000, 6,000 떴다라고 해서 뉴스에 나왔었는데, 이게 시작할 때 5,000, 6,000이 한두 개 떴다가요, 입주가 마무리되는 한 달 전부터 마피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마피가 7천에서 8천까지도 거래가 됐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뉴스에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 출퇴근해야 돼. 그런데 서울까지 들어가긴 힘들어. 그렇지만 10억에서 15억 사이에 내가 또는 10억 전후로 가격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또는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도 좋은 입지에 좋은 단지라는 거죠. 광명이 정말 잘 나갈 때는요, 이 재건축 단지의 피만 해도 막 7, 8억이 붙었던 지역이고요. 서울시장과 흐름을 같이 하는 지역이라서 사실 이렇게까지 가격의 움직임이 더딜 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입주 물량이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광명을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철산자이더 헤리티지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라서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 조합원 매물만 살 수 있어요. 일반 분양분은 매매, 전매 금지에 접혀 있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광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즉 다른 지역에서 광명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광명 내에서 조금 더 상급지로 가면서 옮겨 타기 하고 싶은 분들, 신축으로 가고 싶은 분들이 모두 다 1순위로 꼽는 단지가 철산자이더 헤리티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수요가 많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 이미 이걸 분양받으신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 가격을 싸게 내놓지 않겠죠. 게다가 문제는 지금 입주장인데 여기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아파트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세금이 얼마 나올지 확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추가 분담금, 요번에 건설 때문에 인건비라던가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분담금이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추가 분담금이 발생했는데 이 추가 분담금까지 가세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어서 거래가 활발하진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고 했을 때 철산자이더 헤리티지는 광명 내에서 대장 아파트의 자리를 가져오고 이후에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세금이 얼마 나올지 모른다. 그리고 추가 분담금까지 넣었을 때 내가 자금이 괜찮을지, 그리고 이후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을 때 그걸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냐에 대한 의구심, 이 두 가지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괜찮은 지역과 단지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트리우스 광명 같은 경우는 마피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분양가가 좀 셌어요. 다른 단지들보다. 철산자이더 헤리티지는 마피 전혀 없고요.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트리우스 광명보다 1, 2억 정도 높은 상황에 나오고 있고, 트리우스 광명 20평대는 지금 9억대, 그리고 30평대는 10억에서 11억대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4월 말까지만 해도 마피 5천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추가로 얼마나 더 진행이 되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철산자이더 헤리티지가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트리우스 광명의 마지막 사람들은 거의 다 털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철산자이더 헤리티지에서 좀 너무 비싸다, 거기까지는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를 또 챙겨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광명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트리우스 광명,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철산자이더 헤리티지를 손에 쥐고 어디가 더 좋을지 저울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트리우스 광명보다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그나마 광명 사거리역에 역세권 아파트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광명 사거리역을 보시면 완전 초역세권 아파트는 없어요. 왜냐면 주변에 상권들이 있어서 바로 단지 앞에 여기 있진 않거든요. 그나마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역세권 아파트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고, 트리우스 광명 같은 경우는 역에서 걸어간다라고 하면 도보로 한 15분 정도는 걸려요. 그래서 특히나 1단지, 2단지 또 나눠지는데, 1단지 앞쪽에 이제 역과 가까운 데는 조금 더 비싸고요. 2단지로 역과 멀어질수록 조금 저렴해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 26년도에 또 철산자이 브리에르,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광명은 지금 공급 물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서 하방 압력이 세서 가격이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좀 챙겨 놓으시면서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면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신축은 생각보다 비싼데 신축만 기회가 있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이번에 이제 철산 광명 뉴타운 상단이랑 철산역 기준으로 상단에 있는 자이더 헤리티지 브리에르 모두 입주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층이 기존에 있었던 준신축과 구축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서 그 준신축과 구축에서 가격이 최근 제가 확인해 봤을 때 한 10% 정도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광명의 하안동, 그리고 뭐 철산동 이쪽으로 해서 가격이 좀 많이 빠지고 입지가 좋은 단지다 라고 하면 오히려 기회가 되실 수 있어서, 저는 입지가 좋은 지역과 그리고 이
화안동 같은 경우 옆에 가산디지털 단지가 있어서 지식산업센터로 출퇴근하는 직주근접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산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식산업센터 공실이 많다고 난리가 났는데 여긴 공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탄탄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광명의 입주량이 끝나고 화안동이 다시 탄탄해져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그 회복만큼 본인의 수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시야를 넓게 가지고 신축뿐만 아니라 입주장을 맞은 신축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수요가 움직여서 빠지게 되는 준신축, 구축까지 여러분들이 챙겨보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까 의왕도 있었잖아요. 제가 의왕도 입지가 의왕시 내에서도 의왕 나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인덕원 자이 SK뷰가 의왕시 내손동에 속해요. 근데 그 바로 위에 보시면 평촌이에요. 안양, 평촌 신도시와 행정구역을 맞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인덕원 프루지오 엘센트로 아파트가 보일 텐데 그 위쪽은 이제 과천 생활권이에요. 그래서 과천과 지금 안양을 끼고 있는 의왕시이기 때문에 입지가 1급지다, 상급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지금 인덕원 자이 SK뷰 같은 경우 지금 입주장이에요. 2025년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입주장이라서 그나마 지금 2633세대로 세대수 대단지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격이 조금 덜 움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덕원 자이 SK뷰도 입주장에 비해서 가격이 좀 많이 흔들리진 않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과천의 8구 단지가 재건축 진행 중인데 6월까지 이주를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천에서 8구 단지라고 하면 지금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이주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연식이 오래된 거고 구축이라는 거예요. 그 구축이 오래 사신 분들이 어때요? 지금 신축 너무 살고 싶겠죠. 그리고 이주를 할 때 이주비 대출을 해주잖아요. 이주비 대출이 딱 이 인덕원 자이 SK뷰 매매가랑 딱 맞아떨어져요. 24평이 지금 한 9억 정도대 나오고 있는데 이주비 대출이 8, 9억 정도 나왔어요. 이사하기 너무 좋겠죠. 그리고 과천의 8구 단지가 지금 재건축 이주를 하고 있을 때 이 재건축에 사셨던 그 단지에 사셨던 분들은 생활권을 너무 멀리해서 다른 지역, 정말 새로운 지역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고요. 기존에 살던 생활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인근에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과천의 생활권을 같이 누리면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입주로 이 의왕의 내손동의 인덕원 자이 SK뷰 입주가 너무 반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주 시기가 맞았다는 것, 그리고 이주비 대출과 이 매매가가 맞았다는 것, 그리고 생활권이 겹친다는 면에서 의왕시 안에서 내손동, 포일동에 입주가 되거나 향후에 나올 단지들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여기 위에가 바로 인덕원이거든요. 평촌 생활권 안에서도 인덕원으로 분리가 되는데 그 인덕원역 같은 경우는 이후에 지금 GTX라던가 동탄 인덕원선 그리고 월곡판교선까지 해서 지금 있는 노선도 있지만 추가로 3개가 다 더 교통호재를 갖고 있는 지역이라서 향후에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도 높은 지역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수도권이 힘들었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챙겨볼 지역이 의왕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후에 인덕원 여기 입주 물량이 끝나고 나면 평촌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기를 잘 맞추셔가지고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평촌 신도시와 생활권을 같이 하고 있는 구역이라서요. 평촌은 최근에 트렌드가 또 학군 지역도 있지만 평촌 신도시가 학군 지역이죠. 학군뿐만이 아니라 신축의 수요층이 많이 두터워지고 있는 시기라서 여러분들이 신축의 수요와 함께 이후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평촌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학원가 같은 경우는 차가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차량 이용을 통해서 또 평촌 학원가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들이 실거주했을 때 만족도를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함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평택 지역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2단계 고덕신도시 2단계가 지금 입주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두 색깔을 보면 이후에 향후 입주가 진행되는 아파트 시리즈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입주 물량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평택은 앞으로 공급 물량이 계속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삼성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당장 돈이 없어 하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좀 자산을 만들어서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그렇게 했을 때 향후 가치가 상승할 지역으로 챙겨보시면 좋을 지역이 이제 평택이에요.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안 된다, 지금 진입하면 안 된다 라는 거를 꼭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평택을 진입하고 신축으로 이제 진입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의사항을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신축의 가치는 한계가 명확한 가치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어때요?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가치가 있는 건데, 그 가치는 결국 입지의 가치거든요. 근데 신축의 가치는 5년이 지나고 나면 그 가치가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평택에서 신축만 쫓아다녀서 이제 분양하는 단지들은 건설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를 자체를 확 낮추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높은 분양가를 쫓아서 가서 그걸 비싸게 주고 사는 건 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원래 갖고 있었던 고덕 신도시의 최고의 입지 대장 아파트가 준신축급으로 들어서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신축의 입지가 다 지나는 5년이 지났을 때는 오히려 입지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입지가 우세한 단지를 싸게 진입하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택은 신축뿐만이 아니라 입지가 좋은 준신축까지 같이 챙겨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은 고덕, 지제, 세교, 동사까지만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의 지역도 괜찮긴 하지만 에너지가 작은 상태에서는 우선 주요 지역 거기까지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평택은 삼성뿐만이 아니라 첨단 산업도시 그리고 브레인시티 그 이외에도 많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평택의 가치는, 게다가 자급자족 도시로 거듭났기 때문에 가히 작지 않다라고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서 이렇게 챙겨봐야 될 것들, 그리고 챙겨봐야 될 저평가된 지역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인천은 좀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인천에서 오히려 가성비 좋은 단지를 찾기는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가성비는 절대가는 낮으면서 이후에 향후 수익이 좋은 단지들이 가성비가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천의 서구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3억대 초반에 분양을 했다가 지금은 다 5억대가 됐어요. 그러고 보면 거의 2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은 막 20억, 30억, 15억, 10억 이 정도 아니고서는 진입하기 어려운데, 나는 그 정도 돈 없어. 집값이 아무리 많이 오르고 나한테 수익이 된다고 해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 하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경기도권 내에서도 이제 5억대, 평택까지 내려오면 지금 5억대, 6억대까지 내려오잖아요. 인천 검단 신도시까지 가면 3억, 4억, 5억까지 또 신축 안에서 수익이 그만큼 올라올 단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돈이 없다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런 지역들, 향후 가치가 있을 만한 저평가된 지역들을 찾아다니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부동산이 갈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굳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키우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준비한 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스트레스성 DSR 3단계가 7월부터 시작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마음 조급하신 분들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서울 집값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난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러다 내 집 마련 못할 것 같아 라고 해서 마음이 조급해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 그렇게 빠른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셔가지고 열심히 가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기회를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가 큰 힘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정말 아는 것이 힘이다 아니고 아는 것이 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떠먹여주는 TV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도 숙지해 보시고요. 추가로도 더 깊이 있고 더 넓은 지역을 다양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메디테라의 힐링 재테크 저 채널도 있으니까 저희 채널 오셔서 많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